어머니, 어떻게 쫓아내지? 우연히 안방 문 앞에서 문 하나 사이로 제 아들과 며느리의 비밀스런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가 잘못 들은 걸까? 엄마가 여기 계시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 요양원 보내는 수밖에 없지. 등기 이전도 그 전에 끝내야 해. 손이 떨리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허망했습니다.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기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만의 복수가 시작된 건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요? 지금부터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사연 보름달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70세예요. 경기도 판교 백현동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5년 전에 심장마비로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천직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남편도 공무원이었는데 둘이 합쳐서 연금이 월 200만 원 나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 모은 예금도 8,200만 원 정도 있어요. 큰 돈은 아니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한 금액이었죠. 아들은 윤태식이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고 몇 년 전부터 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처음엔 회사에 다니다가 창업을 했는데 사업이 그럭저럭 괜찮은 편이더라고요. 며느리 오나경은 39살인데 전업주부예요. 결혼한 지 8년이 됐는데 아이는 없습니다. 처음 몇 년은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쉽게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둘만의 삶을 즐기게 됐죠. 이런 방식이 젊은 애들 말로는 욜로족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손주 얼굴 보고 싶어서 서운했지만 자식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주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2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정말 외롭고 힘들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빈 침대 한쪽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복지관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서 나름대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부터 자꾸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처음 그 말을 꺼낸 건 남편 사망 2년쯤 지난 어느 일요일이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집에 놀러 왔을 때였어요. 엄마, 저희 생각인데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희 둘만 사는 게 편하지 않겠니? 엄마가 끼면 불편할 텐데. 그러자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끼리 같이 사는 게 좋죠.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요. 아들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엄마. 나이도 있으시고 혹시 뭐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저희가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 모시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나요? 친구들한테 자랑도 했었죠. 우리 며느리가 나를 모시겠대. 요즘 보기 드문 효부야. 친구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영숙이 복 받았네. 우리 며느리는 명절만 돼도 얼굴 찌푸리는데. 하지만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정말 괜찮겠니? 신경 쓸 일도 많을 텐데.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해서 2년 전부터 함께 살게 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 오던 날이 기억나요. 가을이었어요. 짐을 옮기면서도 둘 다 밝게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가 다 챙겨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혼자 살 때는 집이 너무 조용하고 쓸쓸했거든요. 저녁에 밥 먹을 때면 빈 식탁이 너무 허전했어요. TV를 켜놔도 혼자 보는 게 외로웠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침에 눈 뜨면 가족들 목소리가 들리고 저녁에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행복이구나.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다시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한 일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조금 걱정도 됐습니다. 내가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젊은 부부끼리 살 때랑은 다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조심했어요. 아들 며느리 방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고요. 부엌 일도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청소도 제가 하고 빨래도 제가 했어요.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저녁에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는데 옆방에서 아들 며느리 대화 소리가 들리는 게 좋았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명절 때도 좋았어요. 예전엔 혼자서 차례상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이젠 며느리가 함께 도와줬거든요. 어머니,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한번 해봐. 그렇게 함께 음식을 만들면서 정도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며느리를 만났구나.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따뜻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짧게 끝날지, 그 웃음 뒤에 어떤 계획이 숨어 있었는지 말이에요. 우리 집은 판교 백현동 아파트입니다. 남편과 오랫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는데요. 6년 전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서 8억 원을 주고 이 아파트를 샀습니다. 당시엔 큰 결심이었어요. 평생 모은 돈에 대출까지 받아서 산 집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이 정말 마음에 들어 했어요. 여보, 이 집 정말 좋은데?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남편과 함께 이 집을 가꾸며 5년을 살았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살이 잘 들어오고 베란다에서는 멀리 공원이 보였어요. 남편은 그 베란다를 정말 좋아했었죠.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들고 나가서 풍경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 집에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 남편이 웃으며 했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하지만 남편은 1년 뒤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시세가 12억 원까지 올랐어요. 판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에서 종종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매매 의향 있으세요? 지금 시세가 정말 좋은데. 하지만 전혀 관심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가꾼 마지막 보금자리인데 팔 생각이 있겠어요. 이 집에서 남편의 흔적을 느끼며 사는 게 좋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이사 온 지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용돈을 챙겨줬습니다. 엄마, 이거 쓰세요. 봉투에 10만 원씩 넣어서 주더라고요. 아이고, 괜찮다. 엄마 돈 있어. 그래도요. 용돈은 받으셔야죠. 그렇게 말하며 웃는 아들이 정말 기특했어요. 며느리도 마트 갈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먹고 싶은 거 사와. 어머니도 좋아하시는 거 사올게요. 그러면서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반찬을 사오곤 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셋이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하루 일과를 얘기하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며느리도 자기가 본 드라마 얘기를 하곤 했어요. 어머니, 요즘 이 드라마 재밌던데 같이 볼까요? 그래, 같이 보자.
그렇게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TV를 보는 시간이 좋았어요. 가끔 주말에는 외식도 함께 나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밖에서 먹어요. 그래. 어디 갈 건데? 엄마 좋아하시는 갈비집 갈까요? 그렇게 셋이서 식당에 가면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역시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좋네. 밥 먹으면서도 계속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에도 함께 음식을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제 옆에서 열심히 따라 하더라고요. 어머니, 저는 어떻게 부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불 조절이 중요해. 아, 이렇게요? 어머니 손이 정말 빠르세요. 며느리가 감탄하며 배우는 모습이 예뻤어요. 차례를 지낼 때도 셋이서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며느리도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남편 영정 앞에서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쯤 지나니까 뭔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아주 작은 변화였습니다. 아들이 용돈을 안 주게 됐어요. 처음 한두 번은 바빠서 깜빡했겠지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어요. 마트 갈 때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혼자 나갔다가 혼자 돌아왔어요. 다녀왔습니다. 짧게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녁 식사 시간도 변했습니다. 셋이서 함께 먹는 날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엄마, 저희는 안방에서 먹을게요. 오늘 일찍 자야 해서요. 그렇게 말하고는 둘이서만 방에 들어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 식탁에서 밥을 먹었어요. 텅 빈 식탁이 너무 쓸쓸했습니다. 예전에 혼자 살 때처럼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야, 일시적인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확실해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지나갈게요. 예전엔 어머니하고 다정하게 불렀는데 이젠 목소리에 온기가 없었어요. 대답도 짧아졌습니다. 제가 뭘 물어보면 네. 아니요. 이렇게만 답했어요.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았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엄마 다녀왔습니다. 인사만 하고 바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전처럼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없어졌어요. 저는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대화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제가 있으면 멈췄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면 다시 얘기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어느 날은 거실을 지나가다가 며느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친구한테 하는 얘기 같았어요. 응, 나도 힘들어.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시어머니랑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저는 재빨리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맨날 집에 계시잖아. 눈치 보여서 불편해 죽겠어. 문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서 손을 꽉 쥐었어요. 내가 짐이구나. 내가 불편한 존재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날 저녁부터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거실에 있으면 제 방에만 있었어요. 부엌에 가려고 해도 눈치를 봤습니다. 지금 나가도 될까?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닐까? 제 집인데도 눈치를 보게 됐어요. 정말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그날 밤 말이에요. 그날은 지난달 중순 어느 날 밤이었는데 평생 잊을 수 없는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라디오를 듣고 있었어요. 요즘 밤마다 라디오를 켜놓고 있었는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조용해서 답답했거든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DJ의 목소리가 외로움을 덜어줬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누워서 라디오를 듣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어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그때 안방에서 아들과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낮았어요. 뭔가 비밀스럽게 얘기하는 느낌이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안방 문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며느리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결혼 8년 차에 시어머니랑 산다고 다들 놀라더라. 며느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설마 나 얘기하는 건가? 아니야, 아닐 거야. 다른 얘기를 하는 거겠지. 하지만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나도 스트레스야. 회사에서 돌아와도 눈치 보여서 편히 쉴 수가 없어.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 내 얘기하고 있는 게 맞구나. 내가 짐이었구나.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잖아.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모르지. 건강하시니까 20년은 더 사실 수도 있고. 아들이 답답해하며 대답했어요. 20년? 우리가 20년을 더 이렇게 살려고? 며느리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어쩔 수 없잖아. 아들이 말했고, 그러자 며느리가 낮게 속삭였어요. 요양원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그럼 집은 자연스럽게 우리 거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집을 차지하려고?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건강한데 어떻게? 아들이 망설이는 목소리로 물었는데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치매 있는 것처럼 하면 돼. 그럼 요양원 보내기 쉬워. 머리가 하얘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지금 나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며느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요즘 치매 환자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엄마 치매 있다고 하면 의사도 믿을 거야. 그리고 이게 오히려 엄마한테도 좋은 거야. 전문 케어 받으시는 거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합리화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저한테 좋은 거래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울 수가 없었어요. 소리라도 나면 들킬 테니까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들이 물었고 며느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관리하는 거지. 12억짜리 집인데 우리가 못 가져?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쫓아내고 제 집을 차지하려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요양원 가시면 등기 이전도 받고 치매 환자는 법적으로 판단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결정할 수 있어.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있었어요. 법적인 부분까지 알아본 거였죠. 그런데 엄마가 거부하시면 어떡해?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는데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어. 보호자가 우리잖아. 치매 진단만 받으면 우리가 결정하는 거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가서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허망했어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36년 동안 정성껏 기른 아들이 지금 저를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간병하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부업도 했었는데 결혼할 때도 전세금 다 빼줬는데 말이에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입을 틀어막았어요.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평생 교사로 살면서 학생들 한 명 한 명 정성껏 가르쳤는데 정작 제 자식은 저를 이렇게 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들은 게 맞나? 설마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며느리의 목소리가 너무도 선명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는 꺼진 지 오래였고 집안은 고요했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쫓겨나기 전에 내가 먼저 뭔가 해야 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어요. 그저 막연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35년 교사 생활로 단련된 정신력으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서 밥을 먹었는데 아들이 평소처럼 물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엄마? 응, 잘 잤다. 저도 평소처럼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분이 치밀어 올랐어요. 어젯밤 그 말들을 하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 며느리도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도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요. 두 사람 다 연기를 하고 있었고 저도 연기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무것도 듣지 못한 척 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하지? 바로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복수가 시작된 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일어나서 밥상을 차렸습니다. 35년 교사 생활로 단련된 정신력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했어요. 손은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밥을 퍼담으면서도 어젯밤 들었던 그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 보내는 방법밖에 없어. 치매 있는 것처럼 하면 돼.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안방에서 나와 식탁에 앉았어요.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어젯밤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도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니요. 응, 잘 잤어. 저도 최대한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오늘 날씨 좋네요. 아들도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밥을 먹는 내내 저는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티를 낼 수 없었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알면 안 돼.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던데 괜찮으세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벌써 시작하는구나. 무슨 소리야? 난 멀쩡한데. 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아니에요. 어제도 같은 말씀 2번 하셨잖아요. 며느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거의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맞아요, 엄마. 저도 그거 느꼈어요. 아들까지 거들었습니다.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두 사람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냈어요. 봐, 또 화내시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엄마 상태가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그런 표정이었죠. 제가 있는 앞에서 대놓고 그런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화내면 저 사람들 계획대로 되는 거야.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심하며 지냈어요. 말도 신중하게 했고 행동도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어요. 제가 뭘 하든 눈여겨보고 기록하는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이었어요. 아들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저 회사 일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저는 평소처럼 대답했어요. 며느리도 점심때쯤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 다녀올게요.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그래, 다녀와. 장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저도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녁쯤 들어올게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서 집에 혼자 남았어요. 오후 2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늦을 것 같아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아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알았다. 저녁 먹고 들어와도 되니까 천천히 해. 네, 엄마도 저녁 드시고 일찍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굳이 전화를 했을까? 저녁 8시쯤 이번엔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친정에서 자고 갈게요. 며느리 목소리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서요.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알겠다. 장모님 잘 모셔드려. 저도 걱정하는 척 말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집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둘 다 집을 비우네. 이것도 계획인가? 불안한 마음에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틀었어요. 하지만 내용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온 거였어요.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발걸음도 좀 비틀거리더라고요.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아들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응, TV 보고 있었어. 술 많이 마셨구나. 네, 회식이 좀 길어졌어요. 먼저 들어갈게요. 아들이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멈췄어요. 안방에서 아들이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목소리가 커서 다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며느리에게 전화하는 거였어요. 저는 조용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응, 괜찮아. 엄마는 주무셨어. 며느리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근데 여보, 정말 이래도 되는 거야?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당연하지.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늘 친정 엄마랑 자세히 얘기했는데 치매 진단받는 거 생각보다 쉽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식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러 다녔구나. 정말? 어떻게? 아들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의사들이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대. 본인은 자기가 치매인 줄 모르니까 결국 가족이 말하는 게 기준이 되는 거지. 며느리가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럼 우리가 엄마 치매 있다고 말하면? 의사가 믿는다는 얘기야. 특히 70세면 치매 나이니까 더 의심 안 한대. 며느리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 나이대에 치매 환자가 많다니까. 우리가 증상 기록한 거 보여주면 확실해. 정말 치밀했습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언제 병원 갈 거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 중에 가자. 그 전에 엄마 행동 좀 더 관찰해서 기록해두고. 며느리가 계획적으로 말했어요. 어떤 행동을 기록해? 깜빡하는 거, 반복되는 말, 화내는 거, 날짜 헷갈리는 거. 이런 걸 다 적어두자. 의사한테 보여주면 확실한 증거가 될 거야. 숨이 막혔습니다. 제 모든 행동을 관찰해서 치매 증거로 만들려는 거였어요. 근데 여보, 정말 괜찮을까? 나중에 들키면 어떡해? 아들이 여전히 걱정스러워 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더 당당하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엄마를 해코지하는 게 아니잖아. 치매는 전문 시설에서 케어받는 게 맞다고 하면 되는 거야. 도리어 효자 효부 소리 들을걸? 요즘 다들 그렇게 하잖아.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계획의 주동자가 며느리라는 걸요. 아들은 오히려 망설이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계속 밀어붙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아들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야. 며느리가 이미 조사까지 다 해뒀더라고요. 엄마 연금이 200만 원 나오니까 거의 맞아떨어지네.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네. 당연하지. 엄마 돈으로 엄마가 들어가시는 거야. 우리는 집만 관리하면 돼. 며느리가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서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가 주동자였구나. 처음엔 그렇게 다정하게 굴더니 결국 제 집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은 망설이고 있었지만 며느리가 계속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분노와 함께 결심도 생겼거든요. 이대로 당할 수는 없어. 나도 계획을 세워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본격적으로 저를 시험하기 시작했거든요.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어머니, 오늘이 며칠이죠? 아침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6월 20일이잖아. 제가 정확히 답하면 30분 후에 또 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김치찌개랑 계란말이 먹었다고 아까도 말했잖아.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또 화내시네. 며느리가 아들을 보며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요즘 성격도 예민해지신 것 같아요. 둘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습니다. 저를 화나게 만들어서 그걸 치매 증상으로 기록하려는 거였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를 내면 저 사람들 계획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가 외출한다고 나갔어요. 어머니, 친구 만나고 올게요. 1시간쯤 지나서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뭔가 급하게 가져갈 게 있었나 봐요. 저는 안방에서 낮잠을 자려고 누워 있었는데 현관에서 며느리가 전화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목소리가 좀 컸어요. 나이 드신 분과 통화할 때는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엄마, 지금 통화 가능해? 친정 어머니와 통화하는 거였습니다. 응, 괜찮아. 시어머니는 주무시고 계셔. 며느리가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다음에 들린 말이 정말 충격이었어요. 빨리 처리해야지. 언제까지 시어머니 눈치 보고 살 거야?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크게 들렸습니다. 너희도 이제 40이 다 되어 가는데. 가슴이 쿵 떨어졌어요. 친정 어머니가 대놓고 저를 처리하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 그게 쉬워? 며느리가 망설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쉬운지 뭐가 쉬워? 멀쩡한 사람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데.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 친정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70세면 치매 있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 요즘 의사들도 다 이해한다니까.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이 모든 계획을 친정 어머니가 주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느리도 결국은 친정 어머니의 사주를 받아서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엄마, 만약 들키면 어떡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희가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 건강 걱정해서 하는 거잖아. 친정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했어요. 치매는 전문기관에서 돌봐야 한다고 하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양심에 걸려서. 며느리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양심? 12억짜리 집 앞에서 무슨 양심이야? 친정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말했어요. 그 돈이면 너희가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애도 낳아서 키우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제 집을 탐내는 건 며느리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친정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엄마가 계속 부추겨서 그래. 처음엔 그럴 생각 전혀 없었는데. 며느리가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언제 부추였어? 현실을 말해준 거지. 친정 어머니가 따졌어요. 시어머니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눈치 보고 살 거야? 너희 인생은 언제 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빨리 재산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였죠. 마치 제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도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멀쩡한 사람을 치매 환자로 만드는 건. 며느리가 또 망설였습니다. 치매 환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치매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야. 친정 어머니가 교묘하게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검사받아 보자는 거고 뭐가 나빠?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걱정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 요즘 의사들은 가족 증언을 제일 많이 참고한다니까. 친정 어머니가 확신했어요. 너희가 일관성 있게 말하면 절대 의심 안 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해? 며느리가 의아해했습니다. 우리 동네 박 여사도 작년에 시어머니 요양원 보냈어. 친정 어머니가 실제 사례까지 들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아무도 의심 안 하더라고.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미 같은 방법을 써서 성공했다는 얘기였죠. 정말? 그럼 우리도 가능하겠네. 며느리가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당연하지. 그런데 미리 준비할 게 있어. 친정 어머니가 더 구체적인 지시를 했습니다. 요양원도 알아봐야 하고. 요양원을 벌써? 며느리가 놀랐어요. 당연하지. 계획은 치밀하게 세워야 해. 친정 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자마자 바로 요양원에 보낼 수 있게 준비해둬야지. 정말 치밀했습니다. 병원 진료부터 요양원 입소까지 모든 단계를 미리 계획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엄마, 요양원비는 얼마나 들어? 며느리가 현실적으로 물었습니다. 내가 알아봤는데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야. 친정 어머니가 이미 조사까지 해뒀더라고요. 시어머니 연금으로 충분하지. 연금이 200만 원 나와요. 거의 맞네요. 며느리가 계산했습니다. 그럼 너희가 부담할 건 없겠네. 완벽하잖아. 친정 어머니가 만족해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거부하면 어떡해? 며느리가 마지막 걱정을 했습니다. 거부할 권리가 없어. 친정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치매 진단받으면 가족이 결정하는 거야.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 없다니까. 정말 그래요? 며느리가 확인했어요. 그럼
치매 환자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보거든. 친정 어머니가 법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대신 결정하는 거야. 후견인 신청하면 끝이야.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친정 어머니까지 나서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하다니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아들에게 친정 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척하면서 들었어요. 오늘 우리 엄마랑 통화했는데 요양원도 미리 알아보라고 하더라.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그러셨어? 좋은 생각이네. 아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어디 알아봤어? 아직 직접 알아보진 않았고 엄마가 대략 조사해 주셨어. 월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한대. 며느리가 설명했습니다. 딱 맞네. 우리 엄마 연금이 200만 원 나오니까. 아들이 제 연금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부담할 건 없겠네. 며느리가 안도했습니다. 당연하지. 엄마 돈으로 엄마가 들어가시는 거야. 아들이 뻔뻔하게 말했어요. 우리는 집만 관리하면 돼. 그러더니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어머님 말씀이 엄마 예금도 우리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시더라. 아들이 말했어요. 치매 환자는 금전 관리 능력이 없다니까. 후견인 신청하면 된대. 얼마나 있는데? 며느리가 궁금해했습니다. 잘은 모르는데 8천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 아들이 대답했어요. 제 예금까지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집뿐만 아니라 모든 재산을 차지하려는 계획이었죠. 우와, 그럼 우리가 관리하게 되는 거야? 며느리가 흥분했습니다. 그렇지. 후견인이 되면 법적으로 엄마 재산을 관리할 수 있어. 아들이 교묘하게 말했어요. 물론 엄마를 위해서 쓰는 거지만. 설거지하던 손이 멈췄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정말 이럴 수가 있나?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절망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함께 명확한 결심도 생겼거든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나도 움직여야 해. 다음 날부터 저만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대화를 증거로 남겨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핸드폰 녹음 기능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잘 다루지 못했지만 인터넷에서 사용법을 찾아보면서 익혔어요. 70세에 이런 기술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네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여러 번 실패했지만 결국 녹음하는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기회가 왔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 방에서 조용히 핸드폰을 켜뒀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두고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병원은 언제 가기로 했지?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예약했어. 판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야. 아들이 답했어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벌써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놨다니요. 의사한테는 뭐라고 얘기할 거야?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엄마가 자꾸 깜빡하신다고,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신다고, 날짜 감각도 없으시고 화도 잘 내신다고 말할 거야. 아들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적어둔 것도 보여줄 거고, 녹음이 제대로 되고 있었어요.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정말 믿을까? 요즘 의사들도 다 똑똑한데. 며느리가 의심스러워했어요. 가족들이 이렇게 상세하게 진술하는데 안 믿을 리 없어.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70세니까 충분히 가능한 나이잖아.
그 나이대 환자들 많다고 하더라. 엄마가 싫다고 하시면 어쩌려고? 며느리가 또 물었습니다. 싫다고 해도 소용없어. 보호자가 우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거야. 아들이 차갑게 대답했어요. 진단만 나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어느 요양원으로 보낼 건데?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장모님이 알아봐 주신 곳들 중에 하나 고르면 되지. 판교 근처가 괜찮을 것 같은데. 아들이 답했어요. 거의 25분 가까이 녹음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겁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또 다른 발견을 했어요. 며느리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핸드폰을 거실에 두고 갔는데 계속해서 메시지 알림이 울렸거든요. 친정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화면에 미리 보기로 내용이 보였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요양시설 3군데 알아봤음. 비교 자료 보낼게. 화요일 병원 갈 때 준비한 서류 꼭 챙겨. 시어머니 증상 설명할 때 일관되게 말해야 함. 중간에 헷갈리면 안 됨. 친정 어머니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었던 거예요. 조언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요양원도 알아보고 서류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바로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메시지 확인했어. 정말 감사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당연한 거지. 이런 건 빈틈없이 준비해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 친정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 정보 너무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며느리가 고마워했어요. 내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봤어. 비용이랑 시설이랑 프로그램까지 다 비교해뒀으니까 보고 정해. 친정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진짜 이래도 괜찮은 걸까? 자꾸 마음에 걸려서. 며느리가 또 망설였습니다. 또 그런 소리 하네. 시어머니 건강 챙기려고 하는 거잖아. 친정 어머니가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어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훨씬 나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돼.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안심이 돼요. 며느리가 편안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괜히 죄책감 가질 필요 없어. 요즘은 다들 이렇게 한다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친정 어머니가 달래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이 일의 진짜 설계자는 친정 어머니였던 거예요. 며느리도 아들도 결국은 친정 어머니의 조언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들의 계획, 며느리의 고민, 친정 어머니의 개입,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명확해졌습니다.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었어요. 저도 나름의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웃 박복자 씨를 찾아갔습니다. 박 씨는 저보다 1살 어린 69세인데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구청 민원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하셔서 법률적인 절차에도 밝은 편이었습니다. 복자야, 나 좀 상의할 게 있는데 시간 있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일인데? 표정이 심상치 않네. 박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털어놨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 치매로 몰아가려 한다는 것, 제 재산이 목적이라는 것까지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있었어? 박 씨가 화를 냈습니다. 응. 제가 직접 다 들었어.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녹음한 걸 들려줬습니다. 25분짜리 녹음을 다 듣고 나서 박 씨는 정말 분노했어요. 이런 파렴치한 자식들이 어디 있어? 70세 어머니를 이렇게 속이다니. 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수가, 너 가만히 있을 거야? 아니,
그래서 도움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박 씨가 물었어요. 혹시 법률 상담할 수 있는 사람 아는 거 있어?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내가 아는 변호사 있어.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인데 괜찮은 분이야. 연락해 볼게. 박 씨가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 씨가 소개해 준 변호사를 만났어요. 강민수 변호사라는 분이었는데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침착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께 부탁받고 왔습니다. 강 변호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녹음 파일도 들려줬습니다. 강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이건 분명한 재산 편취 시도입니다.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어르신을 치매로 몰아서 재산을 가로채려는 거니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우선 어르신 재산부터 지켜야 합니다. 집 등기부등본 가지고 계세요?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내일 당장 가져오세요. 통장 내역서도 함께요. 강 변호사가 지시했습니다. 제 명의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문제 없는 거죠? 제가 확인했어요. 물론입니다. 본인 명의 재산이면 본인이 자유롭게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확실하게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언드리면 성급하게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신중하게 계획하셔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일단 병원 검사는 받으세요. 정상으로 나올 테니까요. 강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그동안 재산 처분 방법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집을 처분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게 가장 확실합니다. 아드님 부부가 노리는 게 바로 그 집이니까요. 강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움직이면 눈치챌 수 있으니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그날 저는 큰 결심을 했어요. 맞아, 집을 처분하자. 30년 동안 살았지만 저 사람들한테 넘겨줄 수는 없어. 화요일 병원 가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화요일 병원 가는 날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이 됐어요.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굴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가실 준비되셨어요? 아들이 웃으며 물었어요. 응, 준비됐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간단한 검사예요. 며느리가 다정하게 말했어요. 속으로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 생각을 하면서도 겉으로는 이렇게 웃을 수 있다니요. 오후 1시 30분, 셋이서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아들이 운전하고 며느리가 조수석에 앉았고 저는 뒷좌석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의사가 치매 진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있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절대 그렇게는 안 돼. 내가 정상이라는 걸 증명해야 해. 판교 성심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꽤 큰 병원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정신건강의학과로 올라갔습니다. 대기실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며느리가 계속 저를 관찰하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눈여겨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것들이 의사한테 뭐라고 말할지 뻔하지. 30분쯤 기다렸을까요? 이정희 보호자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셋이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의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보호자분들께서 어떤 증상을 말씀하셨는데 먼저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릴게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침착해. 정확하게 대답해야 해. 어르신, 오늘이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아시나요? 의사가 물었어요. 2024년 6월 25일 화요일입니다. 저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100에서 7을 빼면 얼마죠? 93입니다. 거기서 7을 또 빼면 86입니다. 모든 질문에 정확히 답했어요.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아들을 봤습니다. 보호자분께서 깜빡하신다고 하셨는데 인지 능력은 정상으로 보이는데요. 그러자 아들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서는 괜찮아 보이셔도 집에서는 정말 심해요. 아들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아까도 병원 오는 길에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셨어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거든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선생님. 평소에 정말 깜빡하셔서 저희가 걱정이 많아요. 가스불도 자주 잊으시고 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세요. 가스불을 잊은 적도 없었는데요. 둘이서 번갈아 가며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지금 화내면 저 사람들 계획대로 되는 거야. 의사가 저를 다시 보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가족분들 말씀이 맞나요? 평소에 깜빡하는 일이 많으신가요? 전혀 그런 적 없어요. 저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봐, 또 우리를 의심하시지? 피해망상도 있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간단한 검사만 하셨으니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MRI도 찍어보시고 신경심리 검사도 받아보세요. 정밀 검사 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언제쯤 결과가 나오나요? 아들이 물었어요. 다음 주쯤 다시 오시면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 길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작게 속삭였어요. 의사가 좀 의심하는 것 같아. 다음에 올 때는 더 구체적으로 말해야겠어. 어떻게?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집에서 더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하자. 의사가 의심 못하게. 아들이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다음 검사까지 일주일. 그 사이에 뭔가 해야 해. 이대로 끌려갈 수는 없어. 집에 도착해서 저는 바로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생각을 정리했어요. 강 변호사가 말한 대로 해야겠어. 재산을 지켜야 해. 재산마저 빼앗기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될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그저 짐이 된 늙은이. 요양원에 처박혀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불쌍한 노인. 그렇게 될 수는 없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그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재산만이라도 지켜야 해. 그게 내가 살아온 증거니까. 남편과 함께 평생 모은 돈, 30년 동안 가꾼 집. 그게 제 존재의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제 방에서 핸드폰 녹음을 켰어요. 이번에도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조용히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가서 귀를 기울였어요. 여보, 오늘 병원 진짜 답답했어. 아들이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가 정상이라고 하더라. 인지 능력에 문제 없대. 그럼 어떡해? 우리 계획이
며느리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정밀 검사 받기로 했어. 그때까지 엄마 행동 더 자세히 기록해야겠어. 어떤 행동을 기록해?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깜빡하는 거, 화내는 거,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뭐든지 치매 증상처럼 보일 만한 건 다 적어두자. 녹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모님은 뭐라고 하시던데? 아들이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래. 병원에서 증상 말할 때 확신 있게 말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리고 요양원도 미리 예약해 두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 예약을 벌써? 아들이 놀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응. 진단 나오면 바로 보낼 수 있게 준비해 두래.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20분 가까이 녹음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와서 녹음을 멈췄습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확보됐어요. 그날 밤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목요일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외출했을 때를 기다렸어요. 오전 10시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재빨리 준비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도장을 챙겨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부동산에 갔어요.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부동산 사장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팔렸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갑자기 왜 집을 파시려고요? 부동산 사장이 놀라며 물었어요. 사정이 있어서요. 빨리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저는 자세한 설명은 피했습니다. 판교 백현동이면 시세가 12억 정도 되는데 금매로 내시면 11억 정도에도 거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설명했어요. 11억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결심이 확고했습니다. 빨리 팔리는 게 중요해요. 그럼 매물로 올려드릴게요. 판교는 수요가 많아서 금방 나갈 겁니다. 부동산 사장이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먼저 움직이는 거야. 30년을 살았던 집이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 사람들한테 빼앗기느니 제가 먼저 처분하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집을 팔려면 계약도 해야 하고 이사도 해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집에 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어떻게 하지? 저 사람들 몰래 이사할 방법이 없는데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며칠만 집을 비워줘도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며느리에게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친구 부부랑 동남아 여행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습니다. 6박 7일이요. 제 칠순이 다음 주인데 여행을 간다고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습니다. 6박 7일. 일주일 가까이 집을 비운다는 거잖아. 바로 이때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고민하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그래. 근데 다음 주면 내 칠순인데?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순간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네요. 그런데 요즘 누가 칠순 잔치 같은 거 해요? 며느리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그냥 친한 분들이랑 저녁 한 끼 드시는 정도로 하시던데요. 어머니도 그렇게 간단히 하세요.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미소 지었어요. 70년을 살아온 엄마의 칠순을 저녁 한 끼로 대신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은 며느리에게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빨리 이것들과 헤어지고 싶다. 따로 살고 싶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정확히 딸깍하고 맞물렸습니다. 그래, 잘 됐다. 집을 비워줄 명분이 생겼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칠순 선물은 내가 스스로 준비한다. 월요일 아침 일찍 아들과 며느리가 큰 캐리어를 끌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공항 가야 해서 먼저 나갈게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어요. 잘 다녀와라. 조심하고. 저는 평소처럼 배웅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는 동안 잘 지내세요. 혹시 급한 일 있으면 전화하시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알았어. 걱정 마.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이 조용해졌어요. 창문으로 내다보니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저는 바로 움직였어요. 오전 10시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김영숙입니다. 지난번에 매물 올린 집 말인데요. 아, 어머님. 마침 연락하려던 참이었어요. 부동산 사장이 급하게 말했어요. 어제 집 보러 온 분이 계약하고 싶다고 하세요. 정말요? 그럼 오늘 계약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사무소로 오시면 돼요. 부동산 사장이 답했어요. 계약금은 2억 2천만 원 먼저 받으시고요. 오후 2시 부동산 사무소에 갔습니다. 집을 사겠다는 분은 30대 후반 부부였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집을 이렇게 빨리 내놓으셔서요. 구매자가 인사했어요. 좋은 분들이 사시니까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여러 기억들이 스쳐갔어요. 남편과 함께 이 집을 보러 왔던 날, 여보, 이 집 정말 좋은데?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했던 남편의 말. 함께 살았던 마지막 짧은 1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서 5년을 버텨온 시간들도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계약금 2억 2천만 원 여기 있습니다. 구매자가 말했어요. 잔금은 이번 주 금요일에 치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짐 정리하고 이사할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부동산을 나와서 바로 강민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계약 완료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머님. 금요일까지 모든 걸 마무리하셔야 해요. 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사 업체도 예약하시고 새 집도 알아보셨나요? 아직이요. 지금 바로 알아볼게요. 저는 대답했어요. 화요일 저는 새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판교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20평짜리인데 혼자 살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가격은 3억이었어요. 계약금 3천만 원을 내고 잔금은 다음 주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수요일 이사업체를 불렀어요. 어머님, 언제 이사하실 건가요? 이사업체 사장이 물었습니다. 금요일 오전에 가능한가요? 제가 물었어요. 네, 가능합니다. 짐이 많지 않으시면 반나절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이사업체 사장이 답했어요. 목요일 저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남편 유품들, 아들 어릴 때 사진들, 소중한 추억들만 챙겼어요. 나머지는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필요 없는 가구들, 오래된 옷들, 안 쓰는 물건들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시작이야.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금요일 아침 일찍 이사업체가 왔습니다. 제 짐은 생각보다 적었어요. 평생을 모아 장만한 집치고는 말이에요. 어머님, 이게 다예요?
이사업체 사장이 놀랐어요. 네, 제 집만 가져가는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아들 며느리 짐은 어제 다른 업체로 보냈어요. 사실 아들 며느리 짐은 창고에 맡겨뒀습니다. 나중에 찾아가라고 주소만 문자로 보낼 생각이었어요. 오전 10시 부동산 사무소에서 잔금을 받았어요. 계약금 2억 2천만 원을 제외한 8억 8천만 원이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총 11억 원. 남편과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의 값이었어요.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온 제 모든 것이 이 숫자 하나로 바뀐 거였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이제 아무도 이걸 빼앗아 갈 수 없어. 이건 온전히 내 것이야.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이 인사했어요. 새 집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후 2시 새 아파트로 이사를 마쳤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집이었어요. 햇빛도 잘 들고 조용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완벽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어. 모든 준비가 끝났어. 그날 저녁 저는 새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문득 달력을 보니 오늘이 제 칠순이었습니다. 아, 오늘이구나.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나야, 복자. 문을 열자 박복자 씨가 케이크 박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영수가 칠순 축하해. 복자야. 어떻게 알았어?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내가 친구 칠순을 모를 리 없지. 복자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칠순을 혼자 쓸쓸하게 보내면 안 되지. 둘이서 작은 식탁에 앉아 케이크에 초를 켰습니다. 소원 빌어. 복자가 말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빌었습니다. 이제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케이크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는 긴 촛불 7개가 흔들렸어요. 70세, 칠순을 의미하는 촛불이었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불었어요. 촛불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영수가 정말 잘했어. 너 용감했어. 네 옆에는 항상 내가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 복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 복자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에 한 번뿐인 칠순을 낳아 키운 아들이 아닌 친구와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어요. 아들보다 복자가 더 가족처럼 느껴졌거든요.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구나. 처음으로 마음 편한 생일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엄마, 여행 잘 즐기고 있어요. 내일 오후에 들어갈게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토요일 오후 4시쯤 제가 기다리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들이 패닉 상태로 소리쳤어요.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너희 돌아왔구나. 여행 재미있었니? 엄마, 장난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집이 왜 이래요? 다른 사람들이 짐 옮기고 있다고요. 팔았다.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11억에.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전화를 빼앗아서 소리쳤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신 멀쩡해. 집 팔았다고. 11억에. 저는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왜 저희한테 상의도 안 하고?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왜 상의해? 내 집인데 내가 마음대로 팔면 안 돼?
저는 당당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아서 소리쳤어요. 엄마는 어디 계신 거예요? 너희는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살 곳 마련했어.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들이 소리쳤어요. 정말 이럴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때 저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뭘 잘못했냐고?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치매처럼 연기시켜서 요양원 보내려던 거 다 알고 있어. 전화 너머가 또 조용해졌습니다. 들킨 걸 안 거죠. 엄마, 그게. 아들이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뭐야? 제가 따졌습니다. 11억짜리 집 차지하려고 70세 어머니를 속이려던 거 맞지? 저희가 언제? 며느리가 변명하려 했어요. 녹음도 다 해뒀어. 저는 그동안 모아왔던 저의 모든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너희가 안방에서 한 얘기들, 친정 어머니랑 한 통화 다 녹음했어. 너희 친정 어머니가 요양원 알아봐 준 것도 알고 있고, 완전히 당황한 아들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아들이 울면서 빌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세요. 기회? 저는 냉정했습니다. 70세 어머니한테 치매 연기하라고 한 자식한테 무슨 기회를 줘? 엄마, 제발.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 갈 곳이 없어요. 너희가 날 요양원에 보낼 때는 내가 갈 곳 생각했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는 새집 베란다로 나가서 커피 한 잔을 마셨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홀가분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평생을 뱃속으로 저주로 눈물로 키운 자식이었는데 그 자식이 저를 요양원으로 보내려 했고 치매로 몰아가려 했고 제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그래도 자식은 자식이었어요. 36년을 함께한 사이를 이렇게 끊어내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거야.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따뜻했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새 아파트에서 평화롭게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아침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어요.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엄마, 저희가 잘못했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저는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저 사람들과는 상관없어. 월요일 강민수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변호사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혹시 아드님 쪽에서 연락 오셨나요? 강 변호사가 물었어요. 메시지는 계속 오는데 답장 안 하고 있어요. 잘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강 변호사가 확인해 줬어요. 어머님 명의 재산을 어머님이 처분하신 거니까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자가 전화를 했어요. 영수가 큰일 났어. 복자 목소리가 흥분돼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어요. 내 아들 며느리가 우리 아파트 앞에서 난리야. 복자가 말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내세 주소 알려달라고 난리치고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관리소장이 개인정보라고 안 알려준대. 걱정 마. 복자가 안심시켰어요.
그런데 동네에서 소문 엄청 나고 있어. 다들 내 편이야. 정말?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70세 어머니를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 보내려 했다는 거 다들 알아. 복자가 말했어요. 김 여사가 퍼뜨렸거든. 내가 나한테 했던 얘기를 내가 김 여사한테 했더니 순식간에 퍼졌어. 그래서 다들 뭐래? 제가 궁금해서 물었어요. 다들 내 아들 며느리 욕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복자가 말했습니다. 최 여사는 내 아들 보고 대놓고 불효자식이라고 했대. 조금은 통쾌했습니다. 제가 혼자 억울해한 게 아니라는 게 확인됐거든요. 화요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복자가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가 내 아들 회사에서 큰일 났대. 무슨 일인데? 제가 물었어요. 내 아들이 회사에서 효자로 유명했잖아. 홀어머니 모신다고 자랑하고 다녔는데. 복자가 설명했어요. 그게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들통났어. 어떻게?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내 아들 동료 중 하나가 우리 동네 사는 사람이래. 그 사람이 회사에 다 얘기했대. 복자가 말했어요.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서 요양원 보내려 했다고, 재산 노리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했습니다. 회사에서 난리 났대. 인사팀에서 불러서 면담하고 팀장 자리도 박탈됐대. 복자가 자세히 말해줬어요. 효자 이미지로 승진까지 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불효자식이었다는 게 알려지니까 회사 이미지에도 안 좋다는 거야.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아들인데요. 하지만 동시에 당연한 거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수요일 며느리 친정에서도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도 복자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영수가 내 며느리 친정에서도 난리래 왜? 제가 물었습니다. 며느리 친정 어머니가 발뺌하고 있대. 복자가 말했어요. 자기는 딸이 다 알아서 한 거고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고 잡아떼는 거야. 뻔뻔하네.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양원도 자기가 알아봐주고 계획도 다 짜줬으면서 이제 와서 모르는 척이래. 복자가 분개했어요. 며느리가 엄마가 그렇게 하래서 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그랬냐, 왜 나를 물고 늘어지냐고 하면서 딸을 쫓아냈제. 정말 진짜 그 엄마의 그 딸이네.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그래서 며느리가 친정에서도 못 들어가고 친구 집 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야. 복자가 답했습니다. 목요일 저는 옛날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직원 동호회 모임이었어요. 정희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선배 교사가 물었습니다. 잘 지내요. 새 집으로 이사했어요. 제가 밝게 대답했어요. 아들이랑은 안 사는 거야?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네, 따로 살기로 했어요. 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나을 수도 있지. 요즘은 다들 따로 사니까. 선배가 이해한다는 듯 말했어요. 그래도 정희 씨는 잘 결정하신 것 같아. 얼굴이 훨씬 밝아졌어. 다른 동료가 말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표정이 편안해진 게 느껴졌거든요. 금요일 아들에게서 긴 편지가 왔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손으로 쓴 편지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를 그렇게 대한 제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회사에서도 징계받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니까요. 엄마,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요. 제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요. 그냥 엄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들 올림.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너무 아파.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새집 베란다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풍 같은 일주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아들은 제 선택의 대가를 치르고 있고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복자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가 내일 시간 있어? 응, 왜? 제가 물었어요. 우리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 시작한대. 같이 다닐래? 복자가 제안했습니다. 서예요? 좋지. 해보고 싶었어. 저는 반가웠어요. 그래. 그럼 내일 10시에 만나자. 복자가 기뻐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 70년을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되는 거겠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예전 집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편안함이었어요. 복자와 함께 복지관 서예 수업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였어요. 정희 씨, 붙잡는 법이 정말 좋아지셨어요. 서예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중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먹물 냄새, 하얀 종이 위로 번지는 글씨,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평생 학생들만 가르쳤는데 이제는 내가 배우는구나. 신기하면서도 즐거웠어요. 복자와 함께 점심도 자주 먹으러 다녔습니다. 영수가 오늘은 일식 먹으러 갈까? 좋지. 나 회 먹고 싶었어. 둘이서 맛집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했어요. 예전에는 아들 며느리 눈치 보느라 외식도 맘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로웠습니다. 영수가 다음 주에 제주도 갈래? 복자가 어느 날 제안했어요. 제주도?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우리 복지관에서 2박 3일로 여행 간대. 같이 가자. 좋아. 나 제주도 정말 오랜만이야. 저는 기뻐했습니다. 남편이랑 신혼여행 갔던 게 마지막이었거든요. 제주도에서의 3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푸른 바다, 시원한 바람, 맛있는 음식. 복자와 함께 올레길도 걷고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영수가 표정 정말 밝아졌다. 복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이 편해. 돌아와서는 속초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옛날 교직원 동호회 모임이었어요. 정희야, 요즘 정말 좋아 보인다. 선배가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 맞아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동해 바다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70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진짜 나를 위해 사는구나. 가을이 되자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요가 수업에 등록한 거예요. 어머님 처음이시죠?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요가 선생님이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잘 안 따라줬어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정희 씨, 자세가 정말 좋아지셨어요. 함께 수업 듣는 분이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건강해지는 게 느껴져요. 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영어 회화 인터넷 강의도 듣기 시작했어요. 헐로 How are you? 컴퓨터 앞에서 따라 읽었습니다. 혀가 잘 안 돌아가서 웃음이 났지만 재미있었어요. 언젠가 해외여행도 혼자 다녀봐야지.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저는 새 집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단풍이 물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문득 서랍 속 아들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꺼내서 다시 읽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여전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어요.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급할 것도 없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답이 나오겠죠. 복자가 또 전화를 했습니다. 영수가 이번 주 토요일에 클래식 공연 보러 갈래? 공연? 좋지. 저는 반가웠어요. 어떤 공연인데? 피아노 독주회래. 복지관에서 표 할인해 준대. 복자가 설명했습니다. 그럼 같이 가자. 나 공연 보는 거 좋아해. 토요일 저녁 복자와 함께 공연장에 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지고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시작했어요. 아름다운 선율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행복해서였어요. 이런 순간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 공연이 끝나고 복자와 함께 카페에 들렀습니다. 영수가 울었더라. 복자가 웃으며 물었어요. 응,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이렇게 살 수 있어서. 당연한 거야. 넌 이렇게 살 자격이 있어. 복자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누리면서 살자. 겨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집 베란다에서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게 일상이 됐어요. 따뜻한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감싸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70년을 살았구나. 그리고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어. 핸드폰 사진첩을 열어봤습니다.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 속초 바다 사진, 서예 작품 사진, 요가 수업 사진. 모두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네. 스스로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새로운 공지가 왔어요. 내년 봄 유럽 여행 프로그램 모집합니다.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파리도 가보고 로마도 가보고 싶어. 남편과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었거든요. 이제는 혼자서라도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다. 서예 수업에서 선생님께 칭찬받았고 복자와 맛있는 저녁도 먹었다. 내일은 요가 수업이 있다. 새로운 자세를 배운다고 하셨다. 기대된다. 70세에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그쳤고 달이 떠올랐어요. 밝은 달빛이 새 아파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순 잔치는 못했지만 인생은 바꿨어. 며느리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요즘은 그냥 친한 분들이랑 저녁 한 끼 드시는 정도로 하시던데요. 그때는 모욕처럼 느껴졌지만 지금 생각하니 웃음이 났습니다. 저녁 한 끼? 나는 매일 새로운 걸 경험하며 살고 있는데 복자와 함께한 여행, 서예와 요가, 클래식 공연, 그리고 앞으로의 유럽 여행. 제 70대는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되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앞으로의 모든 날들이 기대됐습니다. 칠순이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나이야.
저는 제 판단과 결단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가만히 있었다면 저는 아무 힘없는 바보 같은 할머니가 됐을 거예요. 요양원에 갇혀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겠죠.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는 더욱더 페르나가 됐을 겁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는지 솔직히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아들은 최소한 반성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손편지를 보낸 것도 그렇고,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것도 그렇고,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시간이 정해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는 자유롭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며 살고 있어요.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정희 할머니 사연 어떠셨나요? 70세 칠순을 맞은 나이에 평생을 함께한 자식에게 배신당하고 요양원으로 보내질 뻔했던 이정희 할머니. 하지만 할머니는 가만히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용기 내어 증거를 모으고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너무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70세에도 80세에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당당하게 용기 내어 사세요. 오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로 여러분의 계신 지역과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사연 보름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